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십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이 대한대출 서비스 시장, 과연 은행이 변할 수 있을까인데요.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대한대출 서비스 벌써 시작하신 분들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틀 동안 지금 시작한 지 오늘쯤 3일째인데 이틀 동안 3천 건이 넘게 이렇게 대출 서비스가 시작됐던데 과연 제가 왜 은행과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의 가장 중심적인 기본적인 이 수입원은 예대 마진입니다. 그죠? 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이 나머지 부분, 이걸 뭐 이자 이익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우리나라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이 이자 이익, 예대 마진 이자 이익이 정말 다른 쪽보다 좀 많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여러분들 많이 계셨죠. 저 2022년 8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보면 왜 항상 그런 거 느끼시면 뭔가 금리가 올라가면 항상 먼저 오르는 게 뭘부터 먼저 올라갑니까? 예금 금리부터 먼저 올려주면 되는데 항상 은행은 대출 금리부터 먼저 올라갑니다. 그죠? 반대로 이제 내려갈 때 보면 항상 또 어떻게 됩니까? 예금 금리부터 먼저 내려간다는 거 여러분들 못 느끼셨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5대 은행, 빅5가 보면 국민, 농협, 우리 하나은행, 신한은행이거든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금융을 장악하는 이런 쪽인데 항상 예대마진 평균적으로 보면 1 넘습니다. 그리고 최대 많을 때 1.85. 이거는 솔직히 폭리하는 게 이게 칼만 안 들었지 은행 강도예요, 강도. 그 정도로 지금 특히 농협은행이 이 예대마진이 높게 했고 최근에는 이제 국민은행이 높다는 불명예를 쌓았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국내은행 총자산 중 5대은행과 인터넷 전문의 비중 보이십니까? 이 5대 은행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막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지 이 최근에 인터넷 전문가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보다 비중이 작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금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은행도 자금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차곡차곡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 오늘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러한 5대 은행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느냐. 자, 보시면 5대 은행 이자 이익이 지금 작년에 49조 2298억이었답니다. 전체에서 70%가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또 이익도 희한하게 그죠? 50조 가까이 나왔어요. 좀 다들 자기 우리 10조 가져가니까 너희들 다 10조 가져가 뭐 이렇게 짜고 친 것처럼 그죠?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 49조 2298억 올 지금 1분기에는 3개월 동안 벌써 14조를 벌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지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5대는 이자 이익이 전체 이익 중에서 무려 84%나 차지하고 있다. 이자 이익이 16%니까 기업들 상대라든지 뭐 M&A 이게 은행들이 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국계 은행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이익 중에 80% 전부 다 개인들 어떻게 보면 개인들 이자 피 빨아먹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피 빨아먹으면서 그 이자를 챙긴 게 저만큼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보면 VIP들은 또 이자도 안 내. 아시죠? 어떻게 보면 중층 그다음에 저층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자 수익을 했다. 그러면 외국인은 어느 정도 되느냐? 보이십니까? 이 JP모건과 웰스파고 미국의 정말 대형 은행들인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비이자 이익이 56.99%,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54.42%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저런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이자익과 비이자 이익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무너지더라도 쉽게 은행이 휘둘리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2의 IMF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고 우리나라에 또다시 또 엄청나 휘둘리고 또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망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보시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은행에 우리나라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없었고 50위권 또 솔직히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 100위권 또 잘 없었긴 없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하냐면 압도적인 이자 이익만 계속 저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은행이 어쨌든 기업입니다. 그죠?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가장 저렇게 컸던 이유가 반도체, IT, 뭐 전자 이렇게 균형적인 이익을 내면서 계속 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 이익만 계속 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만년 저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이 만년 저평가 되다 보니까 야 뭐 그럼 뭐 우리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뭐 50조씩 매주 버는데 뭐 이러니까 다른 쪽 경쟁력
만약에 정말 이 은행을 완전 경쟁처럼 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국계 은행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행은 분명 기업입니다. 그죠? 사기업인 동시에 이 공공재 성격을 가진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기업만 하면 저렇게 독점적으로 하게 안 할 거고 그냥 완전 개방을 해주면 되는데 이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의 금융 환경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만약 이게 무너지면 나라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다는 거죠. 자 보시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이 쏟아붓는 공적 자금이 무려 165조 원입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제1금융권에 들어간 규모가 86조 9천억. 자, 4대 시중만 따져보면 46조 5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대 메이저 그렇게 돈 잘 버는 회사들도 이자 이익만 갖고 하다 보니까 공적 자금이 들어갈 때는 어마어마한 자금, 이게 예전에 이만큼 들어가서 지금 돈으로 가치를 이렇게 한번 환산을 해보죠.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이 중에 일부는 또 갚지도 않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현행 금융권별로 업무의 영역 구분을 보시면 은행이 왜 독점적이고 독과점을 하고 돈을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 경쟁이 저하돼 돈을 벌 수밖에 없냐면 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제가 여러분들 증권회사 한 18년 다녔지 않습니까? 아니 이 증권회사도 이 지급 업무나 지급 결제나 수신 이런 거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주식 담보 대출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유독 은행만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였냐면 뭐 짬밥이 생겼을 때 제가 안 했었지만 제가 항상 사원 취임일 때 항상 아침에 이제 시장을 보다가 여직원하고 은행을 가야 돼요. 그래서 돈을 갖고 와야지만 이 증권사 오는 사람 고객들에게 돈을 출금을 해주고 입금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좀 답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상으로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바로 이 금산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절대 은행 너희들 만들면 안 돼. 왜냐하면 기업들이 산업자본들이 은행까지 다 하면 금융산업지배 현상이 심해되고 여기에 불합리한 모순이 생기면서 뭔가 부패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분리.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은행을 절대 소유를 못하니까 보험회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소유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금산분리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 피해자가 삼성이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이 삼성생명법 유명했지 않습니까? 보험사 총 자산의 3%를 초과하면 뭐 지불하고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이 이 부분을 이제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삼성생명이 한 26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를 매각하게 되는 이런 사태. 그래 되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삼성의 메인인데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을 보호하려고 독점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그리고 공적 자금까지 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질타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앞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제정된 공적 자금 상환 기금법에 따라서 2002년 말 이전 지급된 공적 자금은 사망 의무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은행권이 갚지 않는 공적 자금은 12조 원이다. 은행이 공공재 역할을 하지만 분명히 사기업이거든요. 근데 왜 은행에 일이 많은 얘네들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대 은행이 그냥 1년만 벌었는데 이자익만 49조입니다. 그죠? 그러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납득이 좀 안 간다. 좀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있지. 그죠? 올 초. 자, 올 초죠. 이 5대 시중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했었어요. 보시면 2021년, 2022년 보면 무려 얼마나 더 30%가 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계속 장기 침체되면서 개인 사업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여생활자들 대부분 이런 은행에서 돈을 맡기고 대출하는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다는데 은행은 그걸 빌미로 예대마진을 높이면서 자기들은 돈이 말고 성과를 잔치를 해버리니까 이 국민적 분노가 크게 나타나게 만든 거.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면 그때 특히 또 난방비 올라서 정말 난방비 폭탄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올까 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금융위 금감원 제1차 은행권 경영 영업 간의 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해서 이 가점 막대한 이자 수익과 고액 성과가 은행권에 제기된 문제점을 가관히 개선하겠다면서 그때 깨버렸죠. 그렇게 해서 은행 이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부분도 낮춰버리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논의되는 게 이제 은행권의 바로 경쟁을 촉진했다. 너무 우리나라는 이자익도 높고 5대 은행이 독과점을 하다 보니까 이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 실질적인 경제 촉진 방안을 내서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금리 개선하겠다. 예대금리 차 너희가 함부로 한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 가감히 개선하겠다. 그리고 경영진 보수체계 개선해서 주주투표권을 도입하고 임직원 성과 한수 삭감 강화하겠다. 여러분들 은행이 정말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증권회사도 보면 은행이 대주주가 은행인 데가 있고 그냥 일반 증권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정책이나 이런 걸 한다 해도 만약에 증권회사 같으면 빨리빨리 움직이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한다면 은행에 대주 있는 데는 보통 한 달에서 3달 그만큼 보수적이면서 그러니까 보수책이나 이런 부분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바꾸겠다는 거죠. 이 출범 초부터 이래 다양한 방안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 은행권 제도 개선 TF팀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얘기되는 게 은행의 비금융권 이런 부분들 하면 야 이거 우리나라 이거 금융 시스템 붕괴되는 거 아니야? 항상 이거 공공의 역할, 은행의 이 공공의 역할이 있는데 이걸 잘못하면 이게 붕괴되면 미국의 지방은행 터지는 것처럼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시기도 딱 맞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새 플레이어 도입을 한다는데 후보군들이 시큰둥하고 또 여기에는 은행의 막강한 자금으로 로비도 저는 분명히 좀 있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되니까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야, 안 그래도 좀 불리한데 또 이 5대 은행이 또 막대한 자금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금을 갖고 있더라. 야, 경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이런 부분들. 금융소비자 보호 등으로 리스크 관리가 시나 야, 법적으로 이런 부분도 없는데 야, 이거 갑자기 바꿔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자, 바꿔야 된다. 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어쨌든 아무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우리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도 정말 카카오뱅크 열강을 하고 이랬는데 앞서 비중을 볼까 조금밖에 차이 안 나죠. 왜 그러냐면 은행은 항상 자본금 자금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어.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일이 어떤 거였다? 개인들 관련 업무 대출 그 다음에 예금 이런 부분밖에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융 자금을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는데 이것도 지금 5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냥 바로 올 초에 했었는데 이게 바로 하면 되는데 또 누군가가 방해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기사는 안 나오는데 정부에서 태클을 걸고 이걸 5개월 만에 예비인가를 받아내면서 지금 상반기 내 펀드 시작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수정하고 이제 하반기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개인 사업자 보증서 대출 개인만 했고 개인 사업자까지는 아직 이런 보증서 대출 다른 대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개인 사업자, 사업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넘어설 벽이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저는 좀 그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같이 무한 경쟁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 서서히 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자, 이 완전 경쟁이 과연 대안이냐? 자, 은행 수가 늘어나고 예금 금리 오르고 대출 금리 내려가는 이런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경쟁이 심화되면 오히려 은행들이 부실이 우려가 됐고 금리는 대출 낮추다 보니까 우리 금융 방파제를 이해하는 이 은행 건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퍼스트 퍼블릭 이런 결과에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논의가 된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은행에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완전 경쟁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방법은 이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하는 대신에 개인들의 은행의 선택의 다변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이 MZ세대가 정말 잘 보여주고 있고 점점 지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은행들의 변화 그리고 개인들 은행 선택의 답이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대안대출 서비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